하겠습니다. 지금 컨버전스 2030이라는 책은 굉장히 지금 현대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얼마나 발전이 빨리 되고 여러 기술들이 얼마나 누구 좀 이거 소리 좀 없애주세요. 소리 제거하세요. 예,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저도 보고요. 바로 그냥 김덕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방송을 틀어주세요. 방송을 누가 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저도 끌 테니까요. 저도 마이크를 끌 테니까 바로 그냥 최기학 교수님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하는 여기 발표 시작에 누르면은 창에 이미 발표하실 걸 띄워 놓으시고 요거를 누르면은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끌게요. 자, 부탁합니다. 네, 화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 최경화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PPT 화면도 같이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화면이 보이십니까? 혹시 PPT 화면도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PPT 화면도 보시면서 네, 설명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표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컨버전스 2030 하면은요, 일단 이 책은 기술의 융합 발전을 통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미래의 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읽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요. 네. 2011년도에 일본 가와사키 의료복지대학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0년도쯤에 일본에 있었을 때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미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봐라. 미치오 가쿠가 쓴 책인데 이게 정말 유익할 것이다. 미래에. 그래서 한번 읽어봤던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읽었던 2030 컨버전스와 참 내용이 많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 인트로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향후 100년 동안 30년씩 나눠서 앞으로 대세가 될 그 4가지 키워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것이 AI, 텔레커뮤니케이션, 나노, 그리고 바이오 기술에 주목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IoT라는 기술에 대해서 접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알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향후 10년이 됐을 때는 IoT와 융합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심도 있게 재미나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예전에 읽었던 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챕터 1의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챕터 1에 보면은 일단 이 책 자체가 모두 3개의 파트와 1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입니다. 보통 비행 자동차, 주행차, 그리고 하이퍼 로켓,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 영화, 여러분 백투더퓨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상 현실, 그런 자동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상상 속의 모빌리티들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또 어제 그제도 또 뭐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최고부자 베이조스가 이번에 우주 여행했었던 뉴스도 접하면서 정말 꿈 같은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자, 우버의 최고 책임자가 2019년에 한 컨퍼런스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버의 목표는 2023년도에 댈러스와 LA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완벽하게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핵심 관심사는 수직 이착륙,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또 사실 비행 자동차가 이미 세상에 나왔음을 공언했습니다. 이미 가능한 것은 기하급수적인 그런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발전 개념으로 무어의 법칙도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무어의 법칙조차도 한물간 뉴스가 됐고요. 또 그 발전의 흐름 위에 그 기술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융합이라는 또 키워드가 됐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의 이사였었던 그런 현재의 이사죠. 커즈 와일은 이를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네, 이 밖에 자율주행이라든가 하이퍼루프 그리고 로켓의 현실화는 지금 우리가 구글의 그런 자율주행 또 웨이모나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우주 비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0대들의 그런 청소년들이 가장 또 꿈의 현실인 그런 메타버스에서도 지내는 시간이 유튜버에서 있는 시간보다 2배가량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 속에서 있는 그 아바타가 나인지 내가 아바타인지 헷갈려 한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는 지금 앞으로 돈이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감히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저도 깊숙이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숨 막힐 정도로 많은 변화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변화를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변화를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도 앞섭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챕터 2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메타버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신세대들처럼 저의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좀 비슷한가요? 눈도 좀 크게 하고 꿈처럼 막 S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은 아니지만 가상현실이니까 메타버스에서 네, 이렇게 좀 아름다운 저의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세대처럼 한번 흉내를 내봤고요. 네, 무어의 법칙 설명하면서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저자의 이 책을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읽으면서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책이 너무 감명 깊었다. 당신이 예전에 썼었던 책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PPT도 좀 얻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의 일부도 제가 출처를 밝히고 몇 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뒤에 나올 재밌는 그런 자료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근데 조금 화면이 늦게 넘어가죠. 슬라이드가 좀 늦게 넘어가죠. 자, 챕터 2 나오나요? 화면 나오십니까? 네. 네. 네, 챕터 2. 챕터 2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네트워크,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에 없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솔직히 양자 컴퓨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짧게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전통적인 컴퓨터가 0하고 1로 표시를 되는데 이 0하고 1로 표시되는 정보의 한 조각을 1비트라고 한다면 이 양자 컴퓨터는요. 1초에 1비트를 1조 번 이상 읽을 정도로 빠르게 한다는 거죠. 빠르게 연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된다면 어쩌면 블록체인도 암호화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오긴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뒤에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전작인 볼드라는 작품에서요. 기하급수적인 발전의 6단계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6단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0과 1에 표현되는 이진법 부호를 바뀌는 것. 두 번째는 잠복기입니다. 이 잠복기는 기술의 초기 발전이 느려서 과장된 기대와 소문이 휩싸여서 약간 혼동
단계, 약간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혁신기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혁신기는 뭐냐면 기하급수적인 진화가 생겨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좀 약간의 충격적인 3D 프린팅, 3D 프린터를 예를 들 건데요. 뒤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3D 프린터는 예를 들면은 건축물, 심지어는 예쁜 아트, 제가 3D 프린트를 만든 것 중에 좀 쇼킹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심지어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하면은 홀인원 하거나 이글 하면, 홀인원 패, 이글 패를 사진을 3D 프린터로 해서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3D 프린터에서 정말 인형처럼 만들어서 이글패, 홀인원패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인원 하면 꼭 그걸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해외의 경우는요, 뒤에 잠깐 자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심지어 의료 수술에서 폐, 심지어는 장기도 3D 프린터로 이식 수술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이어서 무료화입니다. 큰 비용이 요구됐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료화되는 거. 여러분 요즘 니콘이나 캐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코닥 필름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카메라, 필름 비용이 안 드시죠? 그게 바로 무료화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다니는 분 없으실 겁니다. 학생들 비디오 게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들 없을 거고요. 그런 게 점점점 소멸화되는 현상이고요. 대중화. 기술의 대중화나 보편화.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대중화의 일환이겠죠. 모바일 폰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잠복기와 이런 파괴적 혁신기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챕터 3을 보겠습니다.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한 번 더 제가 재미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자에게 받은 파일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있었던 무슨 계산기라든가 녹음 카메라, 어떤 CD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주머니 안에 휴대폰 안에 싹 다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닌다 하는 그런 너무 재밌는 표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면 택시라든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우버 하나로. 그리고 호텔에 관련된 모든 거 다 호텔 B&B라든가. 그래서 여기 구글 하나로 다 모든 게 게임 끝났다 하는 그런 내용들 슬라이드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저자한테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챕터 3 터보 부스터를 단 미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PC, 제 휴대폰에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다음에 챕터 3은 무슨 얘기냐면요. 터보 부스터를 단 미래입니다. 터보 부스터를 단 미래는 뭐냐면요. 가상현실, 3D 프린터, 앞서 설명했었던 블록체인, 나노 기술, 생명공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이 터보 부스터를 달고 얼마나 빨리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우선 가상현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60년대쯤에 이제 최초로 가상현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가상현실이 그렇게 대세는 아니었었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잠복기에 머무르다가 그 이후에 21세기에 들어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 영역을 확장하면서 파괴적인 혁신기에 접어서 이제는 증강현실, 세상에 증강현실이 나타나면서 현실 배경의 3차원 가상이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증강현실 기술이 더더욱 커다란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메타버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 BTS라든가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그 메타버스도 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1980년대 초에 등장했던 주문형 그 제조 기술이었던 3D
프린팅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향후 제조 기술이었던 어떤 공급망, 교통, 네트워크, 물품 보관실, 창고 이런 자치를 감추게 조차도 지금 이 3D 프린팅의 발전에 대한 그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3D 프린팅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3D 프린팅 관심이 많아가지고 설명회도 많이 따라다녔었고 저도 투자도 많이 하려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3D 프린팅 회사의 오너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000 이하로 국내 3D 프린팅 회사 업체 CEO분들도 많이 컨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러면 일단 신뢰의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한국 블록체인 네, 학회에 홍보이사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도 지난 1년간 청년들의 영끌이로 통해서 세상을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해외에서는 JP 모건 등의 이런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에서도 주요 2018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자세히는 그렇게 뭐 요즘처럼 대세로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지식이 솔직히 저는 블록체인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미보다 100만 배나 그보다는 또 8,000배나 적은 극소형의 세계적인 나노 기술 그리고 또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기술인 생명공학과 융합을 해서 암을 비롯한 인류의 질병을 또 얼마나 빨리 퇴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명공학 측면에서 나노 기술과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생명공학의 이제 대가이신 교수님을 또 사실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생명공학은 인류는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한다. 인류의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은 앞으로 이 팬데믹 현상과 이런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발전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빠질 수 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시간 검증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앞서 3D 프린팅 설명하면서 해외에서 의료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성공했었던 의료진의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네. 자, 다음은 챕터 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는요, 가속화에 가속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폭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컴퓨터 능력을 포함해서 앞서 설명해드린 핵심 기술들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해서 그야말로 융합된 기술의 발전이다.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늘어난 7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7번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절약이다. 첫 번째 동력은 시간의 절약입니다. 모든 제품에 있어서 속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동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가용성입니다. 클라우딩 펀딩을 포함해서 각종 펀딩을 만들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혁신의 터보 엔진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무료화, 염기 서열의 분석이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저렴한 에너지, 이런 가격, 또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동력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천재의 탄생. 너무너무 천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천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죠. 또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 천재들의 탄생이 인류 문명을 이끌었듯이
이끌었듯이 그런 천재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 동력은 풍부한 소통입니다. 80억 명의 지구의 천재가 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연결돼서 지식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 동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20세기를 돌아보면은 되게 10년마다 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7가지 모델이 인류 발전의 가속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할게요. 클라우드 경제, 무료 데이터 경제, 스마트 경제, 재활용 경제, 분산형 자율조직, 다중 라이프 모델, 변신의 경제. 7번째 동력은 바로 수명의 연장입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평균 수명은 76세. 수명 연장에 대한 신념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 해서 사실은 챕터 5도 사실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주실 분에게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어스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존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챕터 5를 사실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회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공하고 그 기회는 변한다라는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총 생산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요. 자,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이 보죠. 자, 이 친구들이 말했던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여드리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거는 그 관련 자료를 받은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가 과연 왜 이 책을 썼는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저자가 원래는 MIT에서 학부를 했고 또 하버드에서 의료도 했고 의료에 관심이 있는데 교통이나 바이오 벤처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과연 내가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미래를 창출하시고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 최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멋진 강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근래 가장 좋은 발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우리 김명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투 중으로 나오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네, 자료 올라갔습니까? 예, 자료 보입니까? 예, 잘 올라왔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파트 1을 아주 그림과 섞어서 굉장히 잘 발제를 해 주셨고요. 저는 좀 리트러리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이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융합되어서 우리 앞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파트 1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파트 2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트 2 내용 중에서 산업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 중에서 이제 소매업이 어떻게 달라지나,
광고 시장은 어떻게 되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떻게 가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육,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제가 맡은 오늘 발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트 2에 12개, 제가 맡은 4개 외에 또 4개 파트가 또 있고요. 저는 그래서 소매업이 어떻게 달라지나,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교육 산업,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매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매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시어스라는 그런 어떤 캐탈로그 가지고 판매하던 전설적인 그 소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가 휩쓸었었죠. 이거는 이제 1887년에 시작이 되어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소매업의 왕자의 위치에 올랐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월마트 때문에 2018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매업에서는 시어스가 어떻게 성공했고 왜 파산했나? 월마트가 어떻게 등장하고 뭘 하고 있나? 아마존이 등장을 해서 월마트가 괜찮은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가 처음에 성공한 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르미 리프킨이라는 학자, 이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4차 산업혁명이냐 하는 표현으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인데, 이 사람이 분석할 때 산업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3가지 기술이 등장해서 융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가지 기술은 새로운 통신기술, 에너지원, 운송수단, 이런 3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어스가 이 3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는 얘기를 책에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어스가 미국의 우편 서비스 활용하고 텍사스의 값싼 석유, 이거의 에너지 원천이 됐고 자동차가 등장해서 새로운 운송수단 때문에 시어스가 굉장히 견고하게 1세기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가 등장을 해서 월마트는 이제 제품의 무료화, 대중화 이런 걸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시어스를 사실은 몰락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시어스 몰락을 재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월마트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소매 시장의 매출을 양분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사실은 미국 전역에 한 5,000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화 되어서 거기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장을 해서 이제 월마트를 집어삼킬 기세인데, 월마트가 아마존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제 전자상거래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아마존은 1억 개 정도를 1억 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월마트도 2주 만에 월마트 플러스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3,600만 명이 2주 만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 유통을 결합시킨 것이 월마트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으로 기세를 떨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월마트가 아까 말씀대로 5,000여 개 미국 전역에 매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오프라인 물류 기지가 되는데 아마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월마트 기법을 차용을 해서
미니 물류센터를 1000개를 만들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00개까지는 안 가고 한 800개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 월마트의 아마존화, 아마존의 월마트화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월마트가 넘버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마존 등량하고 알리바바 이런 등등이 소매 산업을 급속하게 디지털화하면서 성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디지털 비서와 고객 경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이런 등등. 그래서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가 등장을 해서 뭘 한다라고 비서에 요청하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방식에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디 가고 말고 하는 거를 디지털 비서가 해결해 주니까 디지털 비서는 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입력된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음 장에 나오는 광고 시장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비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광고나 이런 게 죽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디지털 쇼핑 센터들은 고객 경험 이거를 이제 강조해서 고객들이 쇼핑 플랫폼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 책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고와 마찰 없는 쇼핑 이런 거가 쇼핑 사람들하고 뭐 대기하는 거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동 결제 시스템. 그래서 이런 로봇이 몰려오고 있다. 로봇 배송 이런 등등의 그 로봇은 기업과 소비자의 모두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온 오프라인 양립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 이런 등등이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트 1에서도 나왔지만은 3D 프린터 이런 게 웬만한 소매 산업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성 3D 프린터로 의류 정장 바지 1시간 반 만에 제작을 해버린다. 그래서 3D 프린터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소매 산업을 완전 재편할 거다. 공급망이 종말을 갖고 온다. 소매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급원이라는 거, 제조사라는 거 이게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료 낭비 없이 정확하게 제품을 찍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진다. 예비 부품 이런 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3D 프린터로 부품 생산해서 제품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다. 그 다음 사용자 디자인 제품이 부상해서 소비자 스스로 디자인해서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소매 산업이 남아날 공간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 의문이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알렉사가 주문 처리하고 3D 프린터가 물건 제작해서 드론이 택배를 해버리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마트로 쇼핑하러 왜 가야 될까? 이런 퀘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 경험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경제의 시대. 현대인은 소유보다도 경험한 거. 옛날에 내가 가졌던 어떤 가치. 똑같은 물건도 내가 어디서 사는가, 어떻게 샀는가, 누구랑 사는가, 어떤 경험했는가 이래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그룹이 데스티네이션 2080이라는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뭐 건강학습 이런 등등을 해서 고객이 방문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경험 경제. 이걸 제공한다면은 고객이 거기 놀기 삼아 어떤 가치 경험 삼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쇼핑몰 소비는 소매업, 의료,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여러 산업이 공유하는 공존되는 그런 마당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쇼핑몰은 종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쇼핑은 소멸화, 무료화, 대중화되고 장소 제한도 사라져 버린다. 우버, 비행 자동차 타고 웨스트필드에 아까 말씀드린 이 쇼핑 데스티네이션 2080 이런 데 가게 된다는 거죠. 2080인가 2028인가 제가 잘못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쇼핑몰이 정말로 가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희망, 경험 경제 이런 걸 갖고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퀘션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장의 주제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안 먹힌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매드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매드맨은 1960년대의 유명 광고 제작사 배경 광고 안에 광고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지난 50년 동안의 인쇄물, 죄송합니다. 이것 다음에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데가 이제 광고를 독점했는데 인터넷 등장으로 격변해서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 수입이 지구상의 모든 인쇄 매체 광고 매출보다도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광고하고 페이스북 광고하고 합치면은 전 세계 광고 매출의 25%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난 광고가 될 거다. 디지털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증강 현실 안경 착용하게 되면은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 안경. 그래서 집안에서 가구 배치 이런 거를 눈앞에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초개인화, 음성 복제, 그리고 딥페이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파들이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선 국민에서. 이 챕터를 심 부의장님 잘 한번 체크해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축적된 정보를 갖고 음성 합성 기술 이런 거 가지고 목소리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바이두라는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보유해서 3.7초짜리 음성 샘플 10개를 가지고 목소리 95%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5초짜리 샘플 100개가 있으면 완벽한 음성 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했네? 최재형이 이렇게 했네? 홍준표가 이렇게 했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나? 이거 목소리 꼼짝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이거는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의 새 이미지를, 영상을 교모하게 합성하고 편집하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영상까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세한 디테일까지를 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거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광고를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광고를 우리 인간에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 좋다, 우리 제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구매 결정에 그거는 인공지능 자비스가 분석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광고 기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광고 시장을 넘어서 이제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공격, 이런 걸 해서 넷플릭스가 사실은 전에 별거 아니었죠, 시작할 때. 그래서 1999년 전에는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가게, 이런 게 DVD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가 이제 사업이 됐는데, 넷플릭스가 등장을 해서 그냥 이 사업을 완전히 몰락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DVD 반환 안 받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니까, 구독 서비스를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들을 전멸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누가 콘텐츠를 만드냐, 어떤 콘텐츠, 소비자가 어디서 콘텐츠를 경험하는지,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급변해 버린다는 거죠. 누가 만드냐? 나도 만든다. 유튜브. 심재철 부회장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이런 거. 어떤 콘텐츠?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 소비자가 어디서 보느냐? anytime, anywhere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이 된 유튜버, 뭐 유튜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콘텐츠 제작을 한다. 인공신경망 이런 거 갖고, 자, 여기 IBM의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왓슨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왓슨이 IBM이 제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의사들 끝났다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왓슨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19일 날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요. 휴스턴에 MD 앤더슨 병원에서 왓슨 그거를 6,200만 불을 투입을 해가지고 왓슨 가지고 사실 의료 정보 이런 거 가지고 암 진단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제공하겠다 하고 6,200만 불 투입했다가 도저히 손 안 돼서 손 들고 빠졌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안 되냐? 자, 의료 정보의 논문이 굉장히 뭐 쏟아져 나오는데 오염된 정보 이런 것까지를 구분해 가지고 만드는 그 정확한 거를 걸러내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게 잘 안 됐다. 그래서 기능을 과대평가했고 미완성 기술을 갖고 왓슨을 마케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구글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고 뭐 대충 굉장히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둑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게임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에는 그런 영향을 별로 못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쓰는 스토리 뭐 이런 등등 내용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가지고 특정인의 태도, 기억, 실제 인물과 분간 못할 정도로 매우 흡사하게 페르소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다음 이제 얘기는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홀로그램, 홀로덱 이런 거 가지고 홀로그램 기술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은 안다. 인공지능이 매일 일상을 함께하고 감정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유해서 감성 컴퓨팅이라는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합숙시키는 기술 이런 것 등등을 갖고 있게 돼서 인공지능 비서가 우리의 과거 이력, 신경 생리학적 특성, 위치, 사회적 선호도, 몰입 정도 등을 현재 상태와 대응시켜 가지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 나갈 거다.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즐길 수 있다. 뭐 스크린 기술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8장은. 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교육관계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영학계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1997년도에 2030년 정도 되면은 대학 캠퍼스는 유물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양과 질을 향한 탐구 이런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표준화된 일괄 처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성이다. 획일적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은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 앱 이런 걸 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교육의 양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교사가 160만 명이 부족하다. 전 세계에 2030년에는 6,900만 명의 교사가 부족이 예상된다고 유네스코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도 못 받는 아동이 2억 6,300만 명이 될 거다는 거죠. 양적으로도. 그러니까 질적인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표준화된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교사가 강단에서 무대 위의 현자로 하는 거가 이제 어떤 지체자를 만들거나 지루하게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은 지루하게 만들거나 하는 양분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201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120만 명이 자퇴해 버렸다. 이거 뭘 얘기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10억 명의 안드로이드 교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이제 MIT 설립자 네그로폰테가 오지 마을에서 실험했습니다. 태블릿 노트북을 그냥 갖다 줬어요. 어린이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는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사용법, 읽고 쓰는 법, 인터넷 서핑하는 거를 했는데 4분 만에 전원 스위치를 찾고 5일 만에 47개 앱을 사용하고 2주 이내에 ABC 노래를 할 수 있고 5개월 만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해킹하더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도는 PC,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거 보내자. 교육 오지들의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의 현장 학습 가상현실. 앞으로는 현장 투에 뭐 그 피라미드에 가는 거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다른 어떤 그 형태의 현장 학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도에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 교수님들 말씀은 그래도 교육에 이제 그런 이렇게 IT 인터넷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가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강현실 이런 거 인공지능 기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학습 환경을 좋게 제공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빠른 그 습득자들 지체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도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역스틸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 책에는 없었지만은 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제한 거에 그거의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소매업은 디지털 비서하고 3D 프린터 기술 진화로 경험 경제가 가치가 증대된다. 이런 얘기고요. 광고업은 인공지능이 광고를 몰아내는데 초개인화 음성 복제 딥페이크 기술로 구매 결정 주체가 인공지능 개인 비서 자비서가 해버린다.
광고를 자비세한테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증강현실, 뭐 홀로덱 이런 기술 해서 누구나 제작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교육은 표준화 해일적 교육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고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반의 3차원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거다. 이런 얘기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역시 고맙습니다. 역시 잘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아주 그 내용 중에서 예컨대 뭐 쇼핑몰에 종말이 온다. 예.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내 아바타가 가서 모든 걸 이제 3D 프린터로 주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해주는 시대.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또 광고를 뭐라 했나 광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책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소 2030이니까 2030 미래의 부와 기회 변하는가를 보여주면서 미래의 부와 기회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가 진진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읽다 보니까 즐거운 얘기에서 앞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굳이 안 가도 내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피라미드를 다녀올 수도 있겠다 하는 네. 그게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그 메타박스죠. 다음 주에 우리가 메타박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메타박스 하면 제가 북극에 추운데 꼭대기에 갈 필요 없이 내 아바타를 보내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내가 가장 옛날에 가고 싶어하던 애인 아바타가 둘이서 갔다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완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메타박스 이런 거 해놓은 것 같지만 최근에 메타박스 회사에서 자금이 6조 원대가 몰렸어요. 공모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 경쟁률이 주가 경쟁률이 6,000대 우리나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것이 바로 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제 회사가 이런 거, 뭐, 아바타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주식을 공모하는데 자금이 6조 원이 몰렸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잘 읽어보면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가 요즘 말씀 많은 그 미국의 뭐죠, 저기 미국의 테슬라 만드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책에 나오는 거 깜짝 놀랐는데 이 일론 머스크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예컨대 시카고까지 가는데 20몇 번에 주파할 수 있는 뭐라 그러더라 뭐 그 완전 땅 밑으로 땅 밑으로 파가지고 그 주파는 그런 것도 만든다고 그래요. 하이퍼루프입니다. 맞아, 하이퍼루프인데 그러니까 일론 나이 머스크가 들면은 그 용어가 빨리 안 나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놀란 게 하이퍼루프란 것이 일론 머스크가 출근하는데 평상시에는 20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날 차가 밀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땅 밑으로 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데서 바로 정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하이퍼루프인데 이미 네,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 뒤면은 미국 현역에 하이퍼루프가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뭐 시간 걸리던 걸 그 10분, 2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 하여튼 뭐 기상천외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기상천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년 이내에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된다. 이 책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제하실 신선희 씨가 들어오셨나요? 신선희 씨 안 보이네. 신선희 씨. 아까 들어왔는데. 예, 들어왔죠. 이 파트도 굉장히 재밌어요. 신선희 씨 안 보이는데 일단 들어올 때가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신선희 씨. 그래요? 요게 파트도 굉장히 재밌는데 예컨대 9장 같은 경우는 질병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질병을 정복하는데 이 질병을 정복하는데 뭐 앞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그 질병을 정복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신선희 씨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신선희 씨 시작하면
아마, 마이크가 꺼져 있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질병 같은 것을, 그러니까 개인이 온 디맨드 서비스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센서들이 내 건강을 체크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건강을 진단해서 알려준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로 1만 6천여 종의 질병을 완전히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이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유전자, 그게 병원들이 새로운 분야로 가는 거죠. 유전자 치료식으로 이제 가야만이 이제 생존하죠.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완전히, 특히 그것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돼가지고, 아까 양자 컴퓨터 1초에 1조 번 정도의 연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 맞춤형 의약품이 나오면서 사람이 거의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도 죽음을 거스르는 신인류의 탄생. 그래서 앞에와 같은 연관이 되는 건데요. 여기도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9가지를 얘기했는데, 유전자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텔로미어라고 그래서 DNA의 마지막에 있는 말단 그 소체, DNA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말단 소체인데, 이 말단 소체가 텔로미어라고 한다면, 이 텔로미어가 계속 사람이 살면서 마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후생적 변화, 단백질의 항상성이 손상되고, 또 영양소가 감소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장애가 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면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래요. 우리가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전환돼서 활동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장애가 생긴답니다. 세포가 노화되고, 줄기세포가 고갈되고, 세포 간 소통이 혼자, 이 9가지가 사람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9가지 원인들이 지금 안 되도록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11장에 중개인이 사라진 시장거래. 이건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한 건데, 특히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서 읽어보니까, 핀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는 금융ICT 융합학교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 그 케냐의 엠파사 얘기를 계속 얘기했네요. 케냐 엠파사가, 케냐 사람들이 워낙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데 돈도 없고 금융을 이용 못 하는데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 핸드폰을 통해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제 작은 금액을 모바일 금융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왜냐면 거기는 현금 인출기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제공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서 8개월 만에 100만 명의 이상의 사용자가 나왔고, 오늘날은 전 국민이 엠파사를 사용하면서 전 국민이 금융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뿐이 아니고 이 엠파사가 케냐뿐이 아니고 전 세계 10개국에 3천만 명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의 케냐가 10개국에다 이런 금융 엠파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핀테크는 왜 다른 나라에 좀 확산을 못 시키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2,300만 명이 비캐시라는 그런 그 핀테크를 사용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핀테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그걸 뭐 우리 포용금융이라고 그러는데, 포용금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중개도 중개인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음식도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음식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내 인공지능 비서가 내 음식 취향이나 신체 조건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요리를 제안을 해서 인공지능이 요리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필요한 음식물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농업을 완전히, 수직 농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들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수직 농장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그 농산물의 제약 조건을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장들은 4개 장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죽기가 힘들 것이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 왜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유전자도 새로 완전히 만들고 또 뭐 아까 사람이 죽는 원인이었던 9가지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앞으로 뭐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파 3에 이미 시작된 21세기에 관해서 이한열 대표님, 네. 예, 예. 마지막 장에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예. 저 파트 3는 13장, 14장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그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7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물. 지금 물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애들도 물 때문에 사망을 하고 그러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탄소 문제인데요. 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그 사용 효율을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통합형 스마트 그리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인데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예요. 이게 이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속도를 내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생태계를 인간이 많이 파괴를 해버렸는데 생태계 파괴한 것 플러스 온난화도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 여섯 번째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 후유증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사라짐으로써 문제점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사라지는 이상으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어떤 교육의 또 이제 해결 방법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인간이 지금 국가와 사회,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방책을 미리 강구해 둬야 되고 그 종래에는 그 국가나 일부 권력자가 하던 거를 이제는 그 거버넌스가 어떤 기술을 빨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4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13장을 먼저 그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수자원 고갈입니다. 뭐 수자원 문제는 뭐 지금 그 일단 그 물이 부족하고 뭐 가뭄이나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가뭄이 나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간에게 10년 동안 닥쳐올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본 거죠. 수자원 부족, 생물 다양성 훼손, 극한의 기후,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이런 거를 어떻게 현재의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인데요. 거기 이제 재미난 게 그 슬링샷이라는 그 발명품이 있어요. 그 카멘이라고 아주 특이한 분인데 이분이 슬링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적은 에너지로 약간의 전기만 있으면 지하수나 바닷물이나 하수, 심지어는 오줌을 가지고도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거를 그 코카콜라에다가
그 혼합기를 만들어주고 그 설계도를 주고 코카콜라가 그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이 된 데에다가 코카콜라 장사를 하면서 그 물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약 8천만 리터 1년에 8천만 리터의 안전한 식수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한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거 전부 확대하면은 담수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기술은 공기 속에서 물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은 아주 값싸면서도 공기 속에 있는 물을 꺼내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물을 꺼내는데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이 공기 속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인데 그 기후 변화를 여기서 제목을 값싸고 풍부한 태양과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태양이나 바람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태양광 한다 그러고 산에 있는 나무나 자르고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건데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태양의 에너지와 풍력이 풍부한 지역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태양과 바람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수소를 아주 저렴하고 풍부하게 꺼낼 수 있는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히려 수소를 개발하는 게 태양과 바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 태양 바람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 태양광 발전에서 그 재료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일 광자를 전자 3개로 바꾸면서 효율을 3배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태양 에너지 생산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 세 번째 장도 에너지 문제인데 이거는 에너지 관리를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싸면서 풍부한 에너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려면은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게 리튬 이온인데요. 우리나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생산 기술이라든지 단가 면에서 세계 최상급이 됐습니다. 세미컨덕터 반도체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배터리 산업 기술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라는 그 배터리 제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100개 정도 만들면 인류의 에너지 수요를 그 충분히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테슬라의 계획이 있는 거죠. 전제 조건은 이제 배터리를 빨리 많이 값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리튬 이온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이 플로우 배터리인데 플로우 배터리는 그 나트륨을 쓰는 겁니다. 이게 나트륨이 이제 소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리튬을 채굴하는 데는 1톤의 리튬을 채굴하는 데는 5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물의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소금은 뭐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소금을 추출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을 가지고 리튬을 보조해주면 뭐 제가 지금 본 자료에는 거의 리튬의 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나트륨으로 대체할 수가
현재 기술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플로우 배터리는 무거워요. 리튬은 가벼우니까 모바일 쪽에 쓰면 되고, 이거는 무거우니까 이제 다른 데다 써야겠지만, 그 대신 수명이 수십 년 가니까 좀 무거워도 수십 년 간다는 장점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형 스마트 그리드를 각 대륙별로 건설해 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그 전기 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기 자동차와 뭐 비행기, 기차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온실가스 양이 엄청 많으니까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그 온실가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죠. 그 리튬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합니다.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지 그걸 알아야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폭발하는 기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solid state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 전해질을 그 액체가 아닌 고체로 해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만드느냐고 지금 거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2025년부터는 그 폭발하지 않는, 폭발의 걱정이 없는 배터리, 그리고 충전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배터리가 2025년까지 나와서 한 번 충전하면 800km 가도록. 그런데 이 배터리의 발전만 가지고 그런 성능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 컨덴서인 그 슈퍼 캐퍼시티가 지금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하는 역할을 그 오랫동안 배터리가 전류를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했어요. 가속도 하는 거는 그 슈퍼 캐퍼시티가 합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오래 가요. 슈퍼 캐퍼시티가 하는 역할은 처음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가지고 100km까지 갈 때 그 가속화하는 그 힘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그 힘을 안 내기 때문에 덜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배터리는 오래 가는 데만 이제 전류를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를 개선을 하면은 앞으로 그 뭐 휘발유 자동차하고 거의 똑같이 될 겁니다. 특히 재미난 거는 그 페라리 같은 그 스포츠카 있죠. 스포츠카는 부릉하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는 거는 전기차가 더 좋대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는 뭐 800km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출발하자마자 100km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또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전기 자동차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유사시에 전기 자동차가 그 스토어 전기 저장 장치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있으면 만약 어느 지역에 전기의 사고가 발생해서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차들이 거기 가면은 그게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를 인간이 많이 했는데, 생태계 파괴를 했으니까 이제 복원하는 것도 우리 인류의 책임이 돼 버렸죠. 그 복원하는 기술을 몇 가지 얘기를 좀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그 나무를 많이
벌목을 했으니까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나무 심기 어려운 장소도 있죠. 그런 데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그 캡슐에다가 이제 그 배양액하고 씨를 그 땅에다 떨어뜨리면은 이제 거기서 나무가 자라도록 이제 그런 그 드론을 띄우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드론을 조종해 가지고 10만 그루를 심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우리가 그 자연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죠. 나무를 심어 가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바다 속에는 나무가 아니고 산호초인데 산호초를 많이 그 멸종 위기에 빠진 지역이 많아요. 산호초가 많이 황폐화돼 가지고 바닷속에 그 산호초가 있어야 해양의 생태계가 건강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산호초가 그 번식을 하려면은 25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지금 기술 나온 거로는 2년이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초를 이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업인데 그 소고기 같은 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배양해서 소닭을 안 죽이고 우리가 실내에서 배양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나왔는데 비용 문제는 아직 해결이 이제 곧 될 거라고 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물고기, 뭐 연어, 새우, 참치 이런 거 그것도 배양해가지고 똑같은 맛으로 우리가 먹는다면 뭐 바닷속에 가서 그 고기를 안 잡아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데요. 그 인간이 지금 많은 그 농토를 개발하면서 그 야생의 동식물들이 살아가야지 될 자연을 뺏은 거죠, 인간이. 뺏었는데 지구 면적의 50% 정도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서 야생성을 회복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마찬가지로 가축을 기르지 말아야죠. 가축을 기르면 그 가축이 그 토지를 사용하니까 토지도 사용하고 물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가축을 기르지 않고 우리가 배양해서 먹으면은 거기에 그 야생 동식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포장재도 만들고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쓰레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오염이 많이 된 건데 이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환경 오염이 될 물질은 생산하지 말자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계도 회복을 해주고 인간도 환경 오염으로 1년에 900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러한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미얀마에 가면은 맹그로브라는 그 숲이 있는데 이 맹그로브는 그 산소를 보통 나무보다 3배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파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등 해서 그 산림을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그 실업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이 기술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기술이 그렇게 없어지는 직업 대신에 새로 생기는 직업 그것도 많이 생길 텐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재교육해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그래서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마부가 없어지면 그 자동차 기사가 생겼고 이제는 또 자율주행차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기사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13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14장은 그 당장 우리가 뭐 10년, 10년, 20년 내에 뭐 무슨 기술로 뭘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10년 후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될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아이디어 인간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전파했죠. 신대륙도 하고 또 독일에서 유태인을 내쫓아가지고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 특허권자들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특허가 많이 생기고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이동이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이동 그러면서 더 혁신이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그 가뭄이나 홍수나 뭐 허리케인이나 그런 거 그럼으로써 생기는 또는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뭐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이 잠기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많이 이주를 하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4장 세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이제 살기가 편한 이제 도시로 몰려드는데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를 90억으로 예상했을 때 약 75%는 도시에 살고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또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죠. 뭐 범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아바타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은 가상 세계 속에서 사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상 세계 속에서 인간이 그 즐거움을 느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현실과 가상 세계 속에서 자기가 가상 속에서 사는 건지 현실 속에서 사는 건지 그런 심리적 중독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두뇌 신경화학적 작용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의 뇌에서 분비하는 그 쾌락을 선사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인간이 그 가상 세계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 똑같이 뇌에서는 이제 그런 물질이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그 심리 상태를
다시 왜, 들어오셔야 되겠네. 다시 아니, 들어오셔야 돼. 그 나가신, 네, 잘못해서 나갔나 봐요. 네, 잘못해서 나가셨네. 그러시구나. 다시 아주 들어오시겠죠. 아주 막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컨버전스 2030이라고 그래서, 네, 컨버전스 2030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융합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 기술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앞에도 설명이 됐는데 어반 그 모빌리티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에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 책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 그 거꾸로 생각하면 과거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서 뒤집나라는 후진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제목이 미래의 부와 기회예요. 미래의 부와 기회. 이제 아까 나가셨네. 아니,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예. 저, 뭐가 왔어요. 외부에서 아. 뭐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껐는데, 네. 끄고 나서 보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아니.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간 게 아니고, 혼자서 끝냈군요. 그러니까 뭐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거를 껐는데, 그걸 끈다는 게 제가 끄면서 제가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네. 그동안에 제가 뭐 재미난 얘기 했는데, 그거, 마지막 결론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예.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재밌는 거 있으면은. 재미난 게 이제 우주하고, 예. 네, 우주하고 이제 그 하이브 가상세계. 의식입니다. 네. 예. 가상세계를 간다는 얘기. 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재밌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베이조스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뭐 우주선을 로켓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떤 그 쇼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게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주 개척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화성에 가서 중공업도 만들고 이 지구에서는 가벼운 경공업을 하자. 그 중공업은 뭐 저희 환경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화성 가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게 그 하이브 의식이죠. 그 우리 텔레파시라고 그러잖아요. 뭐 거리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뭘 생각하면 내가 그거를 동시에 느끼는 거. 그거를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우리 뇌와 클라우드를 다 연결하면 서버에다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면 오정근 박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의식을 업로드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공부할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에 있는 많은 네. 빅데이터를 그냥 뇌에다 업로드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오정근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서버에 업로드 하면은 이제 저도 그렇죠. 오정근 박사님처럼 아는 게 많아지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네, 책을 네. 보면은 뭐 네. 말씀 계속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13장하고 14장은 이제 그렇게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침말이 있는데 그 마침말 제목이 세상은 소리 없이 좋아진답니다.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인간은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전쟁이나 테러라는 게 아직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좋아질 거다. 그 좋아지는 거에는 이런 그 기술적 융합이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결론은 감사합니다. 나한테 붙을게요. 세상은 네. 소리 없이 좋아지는데 마지막 이 사람이 이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그 세계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력과 함께 선행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는 이제 앞에 책의 서문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서문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지난 수백 년과 같은 엄청난 변화의 발전이 온답니다. 기술 융합 때문에 기술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아까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야말로 우주 얘기 제일 처음에 아까 소개한 나왔는데 무슨 이제 그 요즘 말은 어반 모빌리티 다니고 엄청 빨리 가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하이퍼루프라고 그랬나요?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이제 멀리 가는 것도 10분, 20분 내 가고 그다음에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심지어는 아까 우리 이한열 대표님 말씀처럼 의식도 하루아침에 그냥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가상세계로 가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내가 안 가본 데 다 가볼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우주로 가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라든지 지난번에 버전그룹에 그 회장 간 사람이 간 것이 이번에 시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우주선을 그냥 한번 쏘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다 그랬거든요. 나사에 쏘아 올린 거는. 이거는 갔다가 오는 거 시험한 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그걸 계속 반복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주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많은 사람이 가게 하는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간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책의 거의 반쯤은 책에 나오는 거 반쯤은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반쯤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예컨대 아바타 같은 거 메타버스 같은 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그런 거 그다음에 우주여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반쯤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실물을 봤는데 이미 상당히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특징이 헬리콥터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공중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전기를 이용해서 조용히 떴다가 바로 그냥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10분 내 주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건데 융합이라고 쓴 이유는 그런 것들이 기술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그야말로 세상은 경천동지할 만큼 변하는 시대가 온다. 이 책의 요지가 그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잘 포착하는 사람이 부의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포착하지 못하면은 맨날 따라가다가 후진국 시세를 믿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줄 하나는 마지막에 쓴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하던 일들을 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할 일은 빨리 이 사람들을 재훈련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 재훈련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 작고 신속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책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내용인데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자유로운 좀 마이크를 켜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코멘트 하시고 토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좋고 또 추가 또 제기하신 좀 추가하셔서 좀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손을 좀 밑에 손 흔들기에 여기 누르면 손 흔들기가 나와요. 손 흔들기 누르면 손 흔들기가 나옵니다. 김덕태 원장 손 흔들었네요. 예, 그렇게 손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이거 눌러서 치는 건데 이한현님. 네, 그거 여기 손을 흔드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걸 누르면 돼요. 밑에 네. 손모습 있죠? 여기 손모습 이걸 누르면 돼요.
자, 김덕태 원장. 예, 오늘 이제 참석자분도 별로 많지는 않아서 좀 편하게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끝나서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철학적인 얘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른 분들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요. 소리가 울리니까 한 분이 말씀할 때는 소리를 마이크를 꺼주세요. 다른 분은 다 꺼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그 얘기하세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주제, 여기 제가 한 3개 정도 주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하나 하고 나서 또 하고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음 업로드. 예,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늙지 않고, 텔로미어를 이제 뭐 해결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유전과학적으로 나이를 돌려가지고 늙어 죽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부작용도 없고 해피한데요. 그 누구였죠? 그 뇌공학자 그 사람이 이제 그 미래학자가 마음 업로드를 해서 마음이 올라가면 사실은 마음이 인간인 거고 자기인 거고 마음이 올라가면은 컴퓨터로 올라가면 그게 그냥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얼굴이 똑같고 아무리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두 개가 전혀 다른 자아거든요.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억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 진짜 자기 생각이 완벽하게 그 컴퓨터로 구현이 돼서 업로드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고 업로드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는 이미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속에서 있는 존재가 제가 죽는다고 해서 그 대신 살아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컴퓨터가 죽는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이 아프거나 별로 그럴 것도 없어요. 또 복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는 사실은 아무리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자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커크 누구였지? 예, 그 사람이 말한 마음 업로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안 들으시죠? 네. 신백훈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김순 대표님. 예. 북콘서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책을 아주 감동으로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또 발제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복습이 돼가지고 너무 참 좋고요. 그래서 그 발제하신 분들 자료 전부 다 그 북콘서트 그 카톡방에 전부 올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 올려주신다면은 더 완벽하게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인공지능 AI가 꼭 해야 될 직업이 대법원 판사하고 헌법재판소 거기를 제일 먼저 인공지능으로 해야만이 정확하겠다. 왜냐면은 1심이나 2심은 사람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심만큼은 인공지능이 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교육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고 정말 이제는 그 조선 말의 쇄국 시대와 개국 시대, 개화기 시대 그때 맞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의사는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풀어보는 위약 효과도 있게 하기 때문에 판검사만큼은 인공지능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제는 말 그대로 태블릿 PC만 줘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교육을 하는 마당인데 그래서 정교조하고 민노총만 없어지게 하더라도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그 개화기 시대를 맞이한 그런 시대다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지금 텔레비만 보면서 다 망하잖아요. 다 세뇌당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 자료 꼭 좀 올려주시면은 다시 그냥 공부는 저는 3번을 해야 되거든요. IQ가 부족해가지고 한 번 책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이번을 들었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켜서 우리 국민들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의병방송 신백훈 의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대법원 판사하고 헌법재판소는 인공지능이 해야 한다. 완전 탈정치적 사법 독립을 이루고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치수 장군님 손 드셨는데요. 예, 김 장군님. 예, 오 박사님, 저 말씀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그 좋은 내용이 아주 잘 집약돼 갖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그 기술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연계가 한 나라의 그 국익 그리고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그, 인바이러먼트 연기를 해서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정말 거짓이 아닌 이런 태도 내지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은 현 문정권이 만화 같은 수준의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이거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보통 웃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원전을 보면은 원자 폭탄 같은 위협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 리더가 있다는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정말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파워, 예컨대 사회과학 내지 자연과학 지식인 또는 시민단체의 파워를 어떻게 배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오 박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극복책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극복책은 뭐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정권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전 분야 아니고 모든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국정 담당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바꾸는 수밖에 바꿔야만 되고 지금 뭐 방역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4대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이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권을 바꾸는 길 외에는 뭐 만약에 못 바꾸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컨버전스 2030가 아니라 완전 붕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덕태 원장이 손들었는데 김 원장 얘기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주제로 좀 이렇게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돼서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요. 신백훈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이 최종 어떤 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이 뭐 이렇게 인간을 지배한다 예전부터 이제 영화에서 좀 안 좋게 보긴 했지만 저도 신백훈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독자적인 자아를 갖고 뭐 인간을 위협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목적을 어떻게 주입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사람처럼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어떤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게 되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판단인지를 잘 주입하게 되면 인간 어느 누구보다도 더 풍부한 지식과 그다음에 공정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법원장을 보게 되면 국민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저런 사람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공정한 판단하고 있으니까 미숙의 극치. 동의할 사람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최종 공정한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만든 인공지능 대법원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손 들고 한 두 분 더 말씀을 듣고 마칠게요. 다른 분 의견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밑에 손을 누르면 돼요. 여기 손 누르면. 예, 이수경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창조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막 그냥 터질 것 같이 이렇게 회전이 너무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어떤 발전의 극치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신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생물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원래 O2의 양과 CO2의 양이 똑같이 동일하게 창조가 됐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 식물과 동물은 반대예요. 식물은 O2를 쓰고 CO2를 내보내고, 동물은 O2를 쓰고 CO2를 내보내고. 맞는 말 했나요? 틀리게 말했나요? 맞아요. 식물과 동물은 반대예요, 그래서 동물이 식물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놨는데, 이 진화론이 발달하면서 계속 인간이 이제 지혜 가지고 계속 뭘 만들어내니까 불완전해. 그래서 항상 뭔가가 파괴가 되고, 한쪽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는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환경 파괴를 회복시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무 심기를 하는데 드론이 심는다. 하루에 10만 그루를 심는다. 또 이것도 또 오버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불완전하고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유념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적 인간으로서 두뇌의 그 신경화학적인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리와 모든 것이 중독화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인간이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좀 더 이 속도를 잘 조절하고, 너무 발전하는 거에 너무 막 흥분돼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하여튼 이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위치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신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주 총체적인 아름다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손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최경아님,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요. 오케이. 네, 오늘 북콘서트 참여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앞서 저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의 영역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유발 하라리 책에서도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그런 또 주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봤고, 1920년대 가장 유명했었던 발명품이 기껏해야 헤어 드라이기, 라디오, 밴데이지, 그 데일 밴드 같은 밴데이지 이 정도 신호등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D, 4G, 5G에 이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달나라가고 우주여행 가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앞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IBM 왓슨 얘기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애기 아빠 영상의학과예요. 그래서 IBM 왓슨 나올 때 저희 남편은 이제 망했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굶어 죽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AI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네, AI와 인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면 더욱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공존하면서 다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네,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한 분 정도는 더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김득태 원장 손 들었는데. 예. 예, 우리 좀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또 핫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게 바로 이제 그 김병훈 교수님이었나요? 그 막 가상과 현실에서 가상에 너무 빠지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려면 그게 정말 자기한테 나쁜 것이어야 됩니다. 독이잖아요, 독.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꼭 이렇게
수준 높은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이 되면 사실은 그게 현실에서 좀 분리가 됩니다.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일주일 동안 계속 게임만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면은 완전히 그때 했던 게 디아블로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괴물이랑 뭐 이런 게 그때는 이제 세상이 모두 괴물로 보이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몰입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이제 다시 내 세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독이었어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후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가 되는 독인데 자기가 이게 계속 뭐 현실에 왔다가 가상현실로 갔다, 메타버스로 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 있는 게 뭐 좋았더라 계속 있는 게 좋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행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가상 현실이 아니면 다 그 가상이고 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도 이게 현실이냐? 그냥 뭐 빛이 반사돼서 본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손을 만져도 그냥 원자끼리 청력 때문에 완전히 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 가상인지도 사실은 좀 불명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게 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은 철학과 연관되는 거 되거든요. 지금 뭐 그런 경지까지 토론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광고 하나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바로 오늘 얘기했던 메타버스를 얘기할 거거든요. 메타버스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10시 딱 됐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